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이죠.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고 있는 한창원입니다. 저희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맛깔나는 야사를 전달해 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맛있는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야사의 국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미있는 야사로 뇌 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의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방야사 오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수많은 명화를 남긴 너무 유명한 예술가인데요. 입체주의의 창시자입니다. 하하, 입체파 화가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 예, 오늘 국방야사의 주인공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이죠.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자, 드디어 피카소를 다루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나 예술에 관심이 없더라도 피카소란 이름은 누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죠. 그런데 활동은 대부분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손꼽히고요. 또 회화뿐만 아니라 판화나 도예, 그리고 연극 무대 연출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했던 예술가입니다. 또 무엇보다 입체파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아비뇽의 처녀들, 그리고 게르니카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성장 과정은 좀 특이했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좀 천재적인 재능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떠도는 얘기들로 말을 배우기보다 그림을 먼저 배웠다든가 아니면 입 밖으로 태어나서 처음 내뱉은 단어가 연필이었다든가 이런 썰들이 전해지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이 떠돈다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천부적인 이 천재적인 재능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화들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피카소의 아버지가 호세 루이스라는 인물이었는데 화가인 동시에 미술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피카소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조수 노릇을 하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이 아버지는 피카소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이제 새를 그리다가 새 다리 부분을 피카소에게 채워가라 했는데 너무 잘 그려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 피카소의 화풍이 점점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그랬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피카소와 반목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화가였고 또 미술 교사였기 때문에 피카소를 분명히 정식으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에 보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버지랑도 반목했듯이 학교 생활도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미술학교에 피카소를 보내고요. 이후에는 마드리드로 옮겨서 마드리드에 있는 왕립미술학교에 다니게 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학교 모두에서 좀 잘 적응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건데 이미 10대 시절부터 실력적으로는 피카소는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교육이 좀 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학교보다는 이 스페인 체류 시기에는 프라도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프라도 미술관을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면서 거장들의 그림을 감상하고 또 연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에요. 피카소가 19살 때인데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되고요. 당시에 몽마르트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예술가들을 만나서 교류하면서 파리에서 지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20살 무렵부터 전시회 작품을 출품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피카소의 화풍은 시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20대 초반의 피카소는
파리 하면 떠오르는 그런 화려한 이미지들보다는 질병이나 빈곤과 같은 음울한 소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작품에는 청색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흔히 청색시대라고 불리죠. 정색 시대로 시작됩니다. 예. 청색시대 이후에 오는 시기를 장밋빛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작품의 색감이 밝은 빛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조르주 브라크라는 화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둘이 함께 입체주의라는 사조를 창안하고 또 같이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카소는 전쟁의 비극에 주목해서 전쟁의 모습을 확폭에 담기도 하고 또 회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예나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시도하게 됩니다. 사실 피카소가 어렵게 19살, 20살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생전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쿡방 야사니까 그렇게 화려한 생활 속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피카소의 일반적인 생활과는 다르게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그렇게 사치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즐겼던 요리들을 보면 뱀장어 스튜. 뱀장어 스튜는 피카소가 작품으로도 남긴 적이 있었죠. 그림으로 그 음식을 그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흔히 스페니쉬 오믈렛으로 알려진 프랑스 니스풍 오믈렛이 있습니다. 이 두 요리가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요리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남부에서는 아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일종의 향토 음식입니다. 뱀장어 스튜와 스페니쉬 오믈렛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정말 피카소가 좋아했던 다른 음식이 있었을까요? 네, 피카소가 스페인 화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스페인을 떠나서 활동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그립고 할 때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빠에야입니다. 빠에야. 이제 스페니쉬 볶음밥이죠. 커다란 철판에 쌀과 그리고 각종 해물, 야채를 넣고 볶아내는 일종의 스페인식 볶음밥인데요. 피카소에게는 소울푸드와도 같았습니다. 그 피카소가 독설가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대접받은 빠에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건넸다는 설이 전해지는데요. 뭐 홍합, 바닷가재, 오징어, 샤프란, 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요리사만 빠져있다. 뭐 이런 독설을 했다는 설도 정말 맛이 없었나 봅니다. 아주 예민한 예술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피카소가 좋아했던 이 요리 중에서 어떤 요리가 선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피카소의 소울푸드 빠에야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빠에야 요리 중 오늘은 특별히 피카소가 활동했던 카탈루냐 지방에서 즐겨 먹는 대표 해산물인 오징어와 새우를 활용한 빠에야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보리쌀을 이용해서 톡톡 터지는 식감까지 더한 쿡방 야사 스타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간단하게 채소 먼저 썰어서 준비할 건데요. 마늘은 살짝 굵은 굵기로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슬라이스했던 마늘 살짝 넣어주시고 가볍게 살짝 볶아서 마늘 향을 내주시다가 해물을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오징어랑 새우 조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밥을 오징어 먹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까매지니까요. 살짝만 풀어줍니다. 근데 원래 이제 빠에야는 쌀부터 볶아서 끓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이제 지어진 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조리 시간이 되게 단축이 돼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둔 육수만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끓여서 간단하게 빠에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피카소 하면 입체파 화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피카소가 입체파라는 화풍을, 그 조류를 개척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 연도를 말씀드리자면 1908년에서 9년 사이부터입니다. 이때 조르주 브라크라는 화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둘이 함께 입체파 운동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흔히 이제 입체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초기를 분석 입체파,
그리고 후기를 합성 입체파라고 분석 하는데요. 입체파, 합성 입체파. 네. 네. 분석 입체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물의 형태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해체하는 거죠. 그랬다 재조립하는 맞아요. 것이 해체한 특징입니다. 다음에 다시 조립한다. 입체파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한꺼번에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 또 다른 합성 입체파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합성 입체파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분석 입체파가 더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합성 입체파를 대표하는 예술 형식이 콜라주입니다. 콜라주. 예, 벽지나 신문 등의 일부를 자르고 조각들을 붙여서 만들어내는 예술 형식이죠. 피카소도 이때 콜라주를 활용해서 기타라든가 파이프 같은 작품들 소재로 제작했던 작품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카소가 이런 입체파 작품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건데요. 예. 예를 들면 피카소 작품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눈 모양이 양쪽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짝짝이죠. 예. 측면의 눈과 정면에서 바라보는 눈을 동시에 그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가 유럽에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였을 텐데요.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에 뒤이어서 문화적으로도 당시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고 변화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술,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모더니즘이라는 예술사들이죠. 예. 이 모더니즘이라는 이 새로운 문화 운동이 예술뿐만 아니라 건축, 과학 모든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피카소 역시 과거의 예술 형식을 계승하고 재현하기보다는 과거와 단절되는 새로운 혁명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입체주의, 정확한 용어로는 큐비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마 큐비즘, 피카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흥미로운 야사 중에 요 시기에 피카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재밌는 일화인데요. 맞습니다. 피카소가 1911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모나리자라는. 네. 예, 모나리자가 도난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피카소가 이 도난 사건에 연루되어서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이들 가운데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입니다. 시인이 있었는데요. 미라보달이라는 시로 유명하죠. 네네. 이 기욤 아폴리네르가 피카소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아폴리네르의 조수로 일했던 게리피에르라는 남성이 과거 루브르 박물관에서 조각상을 훔쳐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물을 받은 사람이 피카소였다 이런 혐의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어쨌든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요. 아무튼 그런데 진범이 따로 잡히게 되는데요. 진범은 누구였냐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건축 일을 하던 이탈리아인 빈첸조 페루자였습니다. 자, 갑자기 피카소가 그 조각상이 작물인 줄 알고 받았을까? 야사지만 혹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앞서 피카소의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더 추가해서 대표적인 작품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르니카라는 작품이죠. 세로 길이가 약 4m가 되고요. 가로 너비가 7m를 넘는 대작입니다. 정말 큰 그림입니다. 네, 1937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예술가 혹은 대중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작품인데요. 사실 이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느낌이 먼저 듭니다. 피를 흘리는 말과 황소의 모습,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신체가 주로 이제 검은색, 회색, 흰색 이런 무채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게르니카, 피카소의 대표적인 작품이지만 또 워낙 큰 작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 안에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작품은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묘사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배경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게르니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스페인 내전 중에 독일 비행기가 이 마을을 폭격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약 2,000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상이었네요. 예, 이 소식을 들은 피카소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화폭에 담아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스페인에 살기 어렵게 되고 나중에 유럽에서 살기도 힘들어지니까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 겁니까? 예, 이 작품으로 인해서 당시 스페인의 독재자죠. 그 프랑코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남유럽으로 돌아왔다가 결국에는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피카소는 생전에 이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스페인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스페인에 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한동안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카소가 사실 상당히 장수를 했는데요. 92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프랑코도 천수를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 민주화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이 게르니카라는 이 작품은 피카소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가 되어서야 스페인으로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현재는 마드리드의 소피아 여왕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를 주제로 그린 그림도 있다면서요? 예, 1952년에 프랑스의 발로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피카소가 남기게 되는데요. 전쟁과 평화. 이 작품이 바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 발로리는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요.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피카소는 67세가 되던 해부터 이 마을에서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발로리 예배당의 벽화로 이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죠. 작품을 보시면 화면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쟁, 그리고 한쪽에는 평화가 묘사되어 있죠. 이런 작품 말고도 6.25 전쟁을 담은 또 다른 작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인데요. 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도 한국에서의 학살. 네, 방금 감상하셨던 전쟁과 평화보다 앞서서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 왼쪽을 보시면 벌거벗은 사람들,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 반대편을 보면 그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로봇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점령군, 학살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작품이 한동안 금지된 작품이었다고요? 예, 좀 우스운 에피소드인데요. 그 당시에 미군을 학살자로 묘사했다라는 주장이 이제 떠도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80년대까지 금지 작품으로 지정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우픈 이야기이지만 1969년에는 당시 피카소 크레파스, 피카소 물감이 당시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 제품을 만든 기업의 대표가 방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피카소의 소울푸드죠. 빠에야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여사 스타일의 해산물 빠에야 이제 조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쫄아들었으면은 이제 이 상태로 거의 다 쫄았을 경우에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주시면은 밑에 살짝 누룽지가 눌러붙어요. 그럼 이제 밑에는 고소하고 바삭한 누룽지가 생기고 위에는 촉촉한 빠에야가 됩니다. 빠에야가 이제 이렇게 다 쫄아들었으면은 아까 제가 누룽지처럼 밑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약한 불로 둔 채로 플레이팅을 할 거예요. 이 그릇째로 나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플레이팅을 하면서 누룽지가 밑에 눌러서 바삭해지고 위에는 촉촉한 빠에야를 맛보실 수 있으세요. 아까 볶아놓은 오징어랑 이제 해산물들 위에 올려줄게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해산물이랑 마늘, 홍합도 있고요, 새우도 있고요. 위에 치즈 올려주시고 완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의 멋진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의 작품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사생활에 대한 야사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죠? 아주 많고 유명한 여성 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피카소가 딸뻘, 손녀뻘 되는 여성들도 여러 만납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만났던 여성들 중에는 피카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심해서 이제 따라 죽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순장조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오죽하면 만나는 여인이 바뀔 때마다 그 그림 화풍과 창작이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 피카소가 생전에 나는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던 것으로 유명하죠. 저는 그 여성과의 사랑이 피카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예술의 일종의 원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물론 평생 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피카소의 삶과 예술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던 여성들을 추려보면 한 7명 정도를 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화풍과 역사에 있어서 피카소에게 영향을 줬던 여인들이 있다면 한 7명이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번 7명, 한 명 한 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페르낭 올리비에라는 여성입니다. 올리비에. 예. 피카소가 파리로 건너왔던 초창기에 그 친구가 카를로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청색시대. 예, 이때 만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과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게 되고요. 장밋빛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장밋빛 시대만 열린 게 아니라 이 여성과의 만남을 이후로 여성 탄력의 시대도 같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이후에 피카소는 페르낭 올리비에를 떠나서 에바구엘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바구엘. 예. 에바구엘은 자신보다 4살 연하였는데요. 자신의 친구의 약혼녀였습니다. 네, 친구 약혼녀까지 사랑한다. 이건 박작 아닙니까? 예, 이 에바구엘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잘 알려졌죠. 이 아름다움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피카소가 굉장히 정신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에바구엘이 좀 정약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에 걸렸고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에바구엘이 세상을 떠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카소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올가 코클로바라는 여성이었는데요. 러시아 출신으로 당시 이제 이름 있는 무용수였고요. 동시에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의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이 피카소가 올가 코클로바와의 교제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상류 사회로의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올가 코플로바가 정식적으로 결혼한 첫 번째 아내였다. 첫 번째 법적인 아내였습니다. 그 올가 코클로바와 결혼을 해서 10년을 살았는데요. 결국에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 테레즈라는 여성과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죠. 근데 당시에 마리 테레즈라는 여성은 피카소에게 나이로 보면 딸뻘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마리 테레즈가 피카소의 딸을 낳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피카소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 테레즈는 끝까지 피카소에게 순정을 바치게 되고요.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위대한 화가지만 참 나쁜 남자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윤리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죠. 어쨌든 마리 테레즈를 버리고 만났던 여인이 도라마르라는 여인인데요. 이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였습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중에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의 모델이 도라마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참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네, 아직 2명이 더 남았습니다. 피카소가 60대에 만났던 프랑스와즈 질로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프랑스와즈 질로? 예, 당시 피카소와의 나이차가 거의 40살 가까이 됐었죠. 근데 프랑스와 질로는 특이하게도 피카소가 만났던 수많은 여성들 중에 유일하게 피카소를 먼저 찾던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찾던 이유가 바로 여성 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카소가 자신의 친구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피카소를 먼저 찾다고 전해지죠. 참 이제는 뭐 놀라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때 피카소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피카소가 60줄에 접어들었고요. 프랑스와 질로가 20대였습니다. 이때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요. 로버트 카파가 찍은 피카소와 질로라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커다란 파라솔을 들고 있는 인물이 바로 피카소입니다. 마치 바닷가를 겨누고 있는 자기의 애인이 햇빛에 타지 않도록 이걸 따라가면서 비춰주는 아주 열정적인 남자 모습만 보입니다. 와, 자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대미를 장식할 여인은 누굽니까? 예, 피카소의 마지막 여성인데요. 바로 자클린 로크라는 여성입니다. 자클린 로크. 예, 처음 만났을 당시에 피카소가 72살의 나이였고요. 자클린이 20대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는 계속 나이를 먹지만 여인들은 계속 20대네요. 네. 이 둘이 근데 결혼을 합니다. 1961년에 결혼을 했는데 자클린이 피카소를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손에 키스를 막 퍼부으면서 나의 태양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가 세상을 떠났던 것이 1973년의 일이죠. 그때까지 약 20년 동안 자클린과 함께합니다.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자클린에게 많이 물어봤겠죠. 당신은 왜 이렇게 할아버지 뻘 되는 피카소 같은 나이 많은 남자와 연애를 하느냐, 왜 결혼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클린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결혼한 거다. 청년과 결혼했다. 오히려 늙은 게 나였다 이렇게 답했다고 전합니다. 수많은 여인을 만나고 또 많이 힘들게 하고 울려서 큰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선물 같은 여인과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한 편의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피카소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자클린 로크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피카소 여성 편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과의 사랑은 피카소의 작품의 원천이었고 그 여성들이 바뀔 때마다 작품의 경향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피카소가 함께했던 여인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피카소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피카소의 화풍이 어떤 시대와 함께 어떤 여인과의 사랑이 있었던 시대를 알고 있으면 그 그림의 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카소의 소울푸드죠. 빠에야 함께 시식해 보도록 하죠. 쿡방 야사에서 가장 저희가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오늘도 피카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죠. 빠에야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오징어 먹물로 요리를 마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는. 요리를 보는 것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맛있습니다. 네. 저는 이 해산물하고 이 밥 알하고 같이 씹을 때 식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로. 저희도 외국에 이제 오래 여행을 하거나 외국에 오래 살게 되면은 생각나는 한국 음식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교수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올해? 저는 곱창 전골 좋아합니다. 네, 외국 나가면 순간부터 막 먹고 싶은 게 곱창 전골 먹고 싶어요. 저는 여행 가면 된장을 항상 싸가지고 다니는데 네. 현지에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네. 피카소에게 빠에야가 그런 음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네. 피카소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또 서양 미술을 관심 있든 없든 간에 피카소는 우리가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화가고요. 어떻게 본다면 19세기와 20세기를 구분하고 서양 미술을 피카소 이전과 이후로 구분시키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피카소의 과거와 당시 그리고 옛날 이야기들 다 한번 해봤는데요. 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카소에 대해서. 저희가 피카소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피카소가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화가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의 성윤리, 우리의 가족윤리와 그 사생활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과의 사랑은 피카소의 삶과 작품에 있어서 하나의 영감의 원천이었죠. 창조력의 원천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생활을 비난하기보다는 저 여성들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피카소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정 교수님과 이재문 셰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과 쿡방의 맛있는 만남 쿡방 야사였습니다.